50의 지혜, 간암을 앓았지만 지금은 암세포가 있던 흔적만 남고 암이 사라졌다는 판정을 받은 환자분이 기억납니다. 저희 병원에서 시계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익힌 뒤 곧장 강원도 산골로 내려가 새벽에는 추우나 더우나 방문을 활짝 열어 풍욕을 하고 아침부터 산에 올라 물줄기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바위에 앉아 책도 읽고 낮잠도 자고 내려오는 길에 나무잎과 질경이 민들레 잎을 따서 현미밥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분은 간암을 이겨냈습니다. 복수가 차서 만삭의 임신부보다 더 배가 나왔다며 발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만큼 위급해 보이던 분이었지만 몸에서 필요한 것들을 조금씩 맞추어주면서 우리 몸이 치유해 가도록 한 용기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 비결 중에 시골의 맑은 공기도 한몫했을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건강하려면 병원과 약을 버려야 합니다. 약을 먹지 않고 병을 고치는 특급 처방전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처방전에 따르시겠습니까? 고치지 못할 병은 없습니다. 다만 고치지 못하는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의학은 과학과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에 대한 인식과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은 소수의 사람만 독점하는 지식이 아니라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모든 병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현상과 건강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상식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의사의 반란이라는 책을 통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항암 치료는 사기다라고 말했던 곤도 마코토의 책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벌써 그 영상을 1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봐주셨습니다. 양심의사 곤도 마코토의 책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과 암에 걸리지 않고 장수하는 30가지 습관이라는 책은 많이 아실 텐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양심의사가 쓴 책을 가져왔습니다. 항암 치료는 정말 사기일까요? 암 치료뿐만 아니라 고혈압과 당뇨병, 심근경색과 파킨슨병 등 증상별로 알아두셔야 할 내용도 준비했으니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대증요법이 불치병을 만든다. 의료진은 이런 질병은 약으로도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불치병이니 평생 약을 복용하면서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억장이 무너질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평생 치료될 수 없는 병이라니 한숨만 나오고 특히나 젊은 사람에게 이런 진단이 내려지면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도 낙심합니다. 최근에는 어린 나이에 불치병 판정을 받고 평생 동안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임기에 있는 20대와 30대 초반의 여자 환자들에게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궤양성 대장염으로 약을 먹다가 유산을 4번이나 한 환자나 결혼을 앞두고도 병 때문에 약을 먹게 되어 혼사를 미루고 있는 여성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원인을 고치지 못하고 대증 치료에만 힘쓰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대증 치료는 수많은 불치병을 만들 뿐입니다. 만성 질환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들을 잘 관찰해보면 대부분 증상이 발생했을 때 처음에는 견뎌보다가 잘 안 되어 약을 먹게 됩니다. 이때 먹는 약들이 병을 완치시켜주는 게 아니라 증상을 잠시 억누르는 약이다 보니 대부분 우리 몸의 회복 반응인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런 약이 체내에 들어오면 염증 반응은 잠시 약화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염증 반응을 만들어야만 우리 몸은 회복되기 때문에 약 기온이 떨어지면 더 심한 증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의료진은 더 강력한 소염진 통제를 처방하고 우리 몸은 더 심한 증상을 일으키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만성 염증 질환은 결국 증상에서 벗어나고자 처방받아서 먹었던 약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제대로 원인을 발견하고 그것을 없애기보다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대증요법이 결국 불치병을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불편한 증상이 생겨 병원에 가면 현대의학은 약을 주거나 수술을 권합니다. 저 역시 처음 진료를 하면서 선배들에게 배운 노하우는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환자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어내야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중보건 일을 하던 시절에
공중보건의협회에서 주관하는 고혈압 유병률 조사에도 참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소리 없는 살인자, 고혈압이라는 조금 무서운 표현을 써가면서 마을에 관해 주민들을 모아놓고 혈압을 재준 뒤 조금 높게 나온 주민들은 다시 보건지소로 불러 재검한 다음 계속 혈압이 높으면 약을 처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고혈압이 사람을 죽이는 질병이라고 교육한 뒤 보건지소에 오게 해서 혈압을 잴 때는 누구도 편안한 상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즉, 상당한 불안감을 안고 왔을 때에는 당연히 혈압이 올라가 있을 터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런데도 이제부터 당신은 고혈압 환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앞으로 평생 약을 먹으며 살아야 한다고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또 약을 복용하는 도중에 약을 받으러 오지 않으면 친절하게 약이 떨어졌을 텐데 왜 안 오시냐고 전화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전화를 받은 주민은 소장님이 직접 본인의 건강을 챙겨준다면서 감사의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혈압 환자들이 늘고 보건지소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점차 늘어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의 대증치료를 하는 병원은 환자가 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유로 환자를 만들어낼 궁리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 교육을 할 때 우리나라 병원은 전 국민이 약을 먹는 그날까지 약을 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모든 국민이 건강해지면 망하는 것은 병원이고 제약회사일 것입니다. 치매를 부르는 고혈압약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언성을 높이고 이해시키기 힘든 부분이 혈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혈압이 높으면 큰일 날 수 있으므로 혈압약을 먹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잠시 혈압이 높아지거나 뒷목이 뻣뻣하고 두통이 오면 혈압약을 생명줄로 알고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묻습니다. 왜 고혈압이 생기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정확히 대답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위험하다고만 생각할 뿐 혈압이 왜 높아지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의사들도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고혈압의 진단명이 본태성 고혈압인 것입니다. 즉, 이런 진단명은 당신이 원래부터 타고난 고혈압 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유전적으로 고혈압이었을까요? 할아버지 세대 아니면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단군 할아버지일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진단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환자들에게 혈압이 높아지면 안 되니 혈압약을 먹어서라도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안 그러면 쓰러질 수 있다는 협박을 덧붙이면서요. 혈압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꼭지를 열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물론 수압이 낮은 곳에서는 졸졸 나오겠지요. 이는 수도꼭지 뒤에 있는 수도관에 어떤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수돗물을 밀어내는 수압이 존재하는 거지요. 수압이 존재하니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도 혈관을 따라 혈액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혈관으로 혈액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혈압입니다. 혈압 때문에 혈액은 우리 몸속 곳곳에 혈액을 보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우리 몸은 힘차게 움직이면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혈압은 항상 같은 정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상황은 화가 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화가 나면 혈액이 머리 쪽으로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화가 났다는 것은 바로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럴 때 머리가 팽팽 돌아가야 하니 혈액이 머리로 쏠리는 것입니다. 이때 혈압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갑니다. 혈압이 올라가야 머리로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머리가 심장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올려보낼 힘이 있어야 합니다. 거꾸로 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은 자주 어지러움을 호소합니다. 누웠다 일어날 때, 앉았다 일어날 때 눈앞이 노래지면서 픽 하고 쓰러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머리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 이상의 혈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화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상적인 혈압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머리로 혈액이 잘 가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때문에 우리 몸은 혈압을 높여서라도 머리로 혈액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혈액이 잘 가지 않는 것일까요? 원인은 혈관의 노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돗물을 보내는 수도관도 오래되면 내부에 때가 끼게 되고 심해지면 막힐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부위는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모두 수도관이 낡아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노후화를 더 빨리 앞당기는 것은 수도관을 돌아다니는 수돗물이 탁해질 때입니다. 즉, 수돗물 속에 노폐물이 많으면 노후 현상이 빨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도 노화 현상을 겪는데 노화가 빨라지는 것은 혈액이 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혈액이 무엇으로 구성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우리 몸이 해독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음식을 먹으면 혈액이 탁해질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동물성 음식입니다. 과도한 동물성 식사는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높입니다. 콜레스테롤은 어느 정도 있어야겠지만 수용 범위를 넘어서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혈관은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을 합니다. 그런데 혈관이 노화되면 혈관의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말랑말랑한 상태가 아니라 딱딱해지는 것이죠. 이를 동맥경화라고 부릅니다. 바로 동맥경화가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혈압의 치유는 동맥경화를 막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몸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혈압이 높을 때 꼭 혈압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동맥경화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생기므로 혈압약이 동맥경화를 막아주지 못합니다. 혈압약은 혈관이 수축하는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혈압을 떨어뜨려 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혈압약을 먹으면 혈액순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혈액순환이 더 잘 될까요? 늘어진 혈관으로 혈액을 잘 순환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오래 먹게 되면 오히려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진료실을 찾은 50대 후반의 남자분은 운전 일을 하는데 자주 손이 저리고 밤에는 다리에 쥐가 나서 힘들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혈압약을 드시냐고 물었더니 3년 전부터 협심증이 있어 스텐트 시술을 받았고 지금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진료실에 찾아와서 손발 저림을 호소하는 사람 중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혈압약을 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꼭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럼 혈압약이 왜 손발을 저리게 만들까요? 우리 몸에서 손발을 움직인다는 것은 그곳까지 혈액이 가야 가능한 일입니다. 추운 곳에 갔을 때 손가락이 굳어버리는 이유는 손이 차가워지면서 일시적으로 혈액이 없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손발을 움직여야 하는데 혈압약은 혈관의 움직임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니 혈압이 떨어져도 상대적으로 손끝, 발끝으로 혈액이 잘 가지 않게 됩니다. 그때 우리 몸은 혈관을 확장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노력을 하게 되면 곧바로 불편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혈관을 확장할 때 저린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 몸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도 이런 설명을 해준 뒤 혈관이 막히는 동맥경화를 막을 수 있다면 혈압약을 비롯한 심장약도 끊을 수 있고 그래야만 증상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더불어 이분의 직업상 운전을 오래 해야 하는데 어차피 식사는 해야 하니 아침은 집에서 드시고 현미밥을 도시락으로 싸가지고 나갈 것을 조언하면서 운전 중에 소금을 자주 드시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 지속적으로 혈액 검사를 하면서 추적 조사를 했을 때 너무나도 성실히 잘 따라준 결과 몰라보게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이분에게서 나타난 저린 증상 외에 혈압약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머리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혈압약을 먹음으로써 두뇌의 혈류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뇌 조직이 손상될 수 있는데 이때 생기는 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다가 결국 자신이 누군지도 모른 채 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고혈압 환자가 늘어나면서 치매 환자도 늘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혈압약을 먹어봐야 득될 것이 없습니다.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은 혈관이 노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므로 혈관이 젊어질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온몸을 망가뜨리는 당뇨합병증, 최근 당뇨병이 전염병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생활이 바뀌었다는 방증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마다 혈당을 체크하는 의료기가 있을 정도이고 병원에 오며 가며 혈당을 측정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을 이용하는 분들 중에도 당뇨병을 앓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당뇨병을 앓고 약을 먹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형 병원을 다니며 관리를 받아왔는데 나이 들면서 합병증을 피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약을 끊고 당뇨를 떨어뜨리고 합병증을 개선하기 위해 저희 병원까지 찾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분들은 약을 먹으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약을 복용합니다. 그러다가 5년 또는 10년 이상 시간이 흐르면 이곳저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당뇨 합병증이죠.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고 눈이 안 보이고 협심증이 생기는 원인은 혈관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혈압의 원인과 같은 동맥경화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될 때 막힌 혈관의 뒤쪽 조직은 손상을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고혈압과 당뇨병은 다른 병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질병 모두 혈관에 문제가 생겨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혈압약을 7에서 8년 정도 복용하는 분들은 혈액 검사에서 고지혈증 진단을 받고 고지혈증 약까지 먹다가 몇 년 뒤 당뇨병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은 어느새 한 주먹이 되어버립니다. 고혈압으로 심장내과에 가서 약을 받고 당뇨병으로 내분비 내과에 가서 약을 받으니 약봉지가 늘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이때쯤 되면 하나둘 문제가 생깁니다. 눈이 침침해 안과에서 약을 먹고 전립선에 문제가 생겨 비뇨기과 약을 먹고 신장에 문제가 생겨 신장내과에서 약을 먹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약을 먹으면 건강해질까요? 약의 종류는 자꾸 늘어가는데 몸에서 힘이 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약은 많지만 먹으면 먹을수록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고혈압과 당뇨병과 고지혈증은 다 같은 병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식생활에서 기인한 질병으로 식생활 습관을 고쳐 혈액이 맑아지고 힘이 생기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임시 방편으로 혈압만 낮추고 혈당만 낮추게 하는 약은 절대 해법이 되지 못합니다. 당뇨병이 생기는 기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뇨병이 왜 생기는지를 물어보면 대부분 인슐린이 부족해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당뇨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통해 인슐린 분비 능력을 측정해보면 대다수가 정상적이거나 더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슐린이 부족하다고 여겨 외부에서 인슐린을 넣어주니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퇴화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인슐린은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는데도 왜 혈당이 높아질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불리는 것에 있습니다. 혈당은 우리 몸의 세포에서 쓰이는 에너지원입니다. 이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가 쓸 수 있어야만 힘이 나고 일을 할 수 있는데 혈당은 세포 속으로 혼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포막을 통과해 들어갈 때 길을 안내하는 물질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세포막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세포 밖에는 혈당도 충분하고 인슐린도 충분한데 막상 세포는 굶주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포는 혈당을 달라고 아우성치게 되고 이 신호를 받은 우리 몸에서는 더 많은 혈당을 만들어 혈액 속으로 보내면서 췌장에서도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세포가 혈당을 쓰지 못하고 손상을 입어 노화가 빨라지는 것이 당뇨병입니다. 그럼 왜 세포 속으로 혈당이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노폐물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뇨병의 원인은 인슐린 부족이 아니라 노폐물 때문입니다. 노폐물이 쌓이는 식사를 해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당뇨병의 기전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사를 하게 되면 당뇨병이 사라질 뿐 아니라 당뇨로 인한 합병증도 개선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당뇨 환자들이 약으로 인슐린으로 혈당만 조절하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혈당은 안정되고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당뇨 합병증이 진행되는 이유는 이런 노폐물들로
이내 혈관이 막히고 세포가 노화되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당뇨병을 완치하는 약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중매체에서는 당뇨병에 특효가 있다는 식품 광고가 하루도 빠짐없이 나옵니다. 마치 그것만 먹으면 당뇨가 없어질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의 식생활 습관이 당뇨의 원인이므로 생각을 바꾸고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치유법입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의 식사를 보면 부드럽고 달콤한 음식을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음식은 잘 씹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단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만큼 잘 안 씹기 때문에 소화를 못 시켜 힘이 없으니 혈당을 빨리 높이는 음식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이유로 현미밥과 채소, 반찬 위주의 식단을 제시하고 소금을 자주 먹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소금을 잘 먹지 못합니다. 너무 짜다고만 하죠. 그러나 소금을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먹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소금이 달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입맛이 바뀐 것입니다. 전에 먹던 음식이 너무 달다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액 검사에서도 춤을 추던 혈당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몸에서 힘이 납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싱겁게 먹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밥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당분 섭취가 넘치기 때문에 당뇨병이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간을 해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에 왔던 50대 초반의 남자분은 15년 동안 당뇨병을 앓고 있었는데 처방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혈당 조절이 되는 듯 싶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대로 되지 않아 인슐린까지 처방받아 주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을 붙잡고 당뇨병이 왜 생기는지 설명한 뒤 식습관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당뇨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통해 인슐린 분비 능력을 측정해보면 대다수가 정상적이거나 더 높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혹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슐린이 부족하다고 여겨 외부에서 인슐린을 넣어주니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퇴화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인슐린은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정상적으로 분비되는데도 왜 혈당이 높아질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불리는 것에 있습니다. 혈당은 우리 몸의 세포에서 쓰이는 에너지원입니다. 이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세포가 쓸 수 있어야만 힘이 나고 일을 할 수 있는데, 혈당은 세포 속으로 혼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포막을 통과해 들어갈 때 길을 안내하는 물질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세포막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세포 밖에는 혈당도 충분하고 인슐린도 충분한데 막상 세포는 굶주리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포는 혈당을 달라고 아우성치게 되고, 이 신호를 받은 우리 몸에서는 더 많은 혈당을 만들어 혈액 속으로 보내면서 췌장에서도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세포가 혈당을 쓰지 못하고 손상을 입어 노화가 빨라지는 것이 당뇨병입니다. 그럼 왜 세포 속으로 혈당이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노폐물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뇨병의 원인은 인슐린 부족이 아니라 노폐물 때문입니다. 노폐물이 쌓이는 식사를 해왔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당뇨병의 기전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식사를 하게 되면 당뇨병이 사라질 뿐 아니라 당뇨로 인한 합병증도 개선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당뇨 환자들이 약으로 인슐린으로 혈당만 조절하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혈당은 안정되고 떨어져 있을지 몰라도 당뇨 합병증이 진행되는 이유는 이런 노폐물들로 인해 혈관이 막히고 세포가 노화되면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당뇨병을 완치하는 약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중매체에서는 당뇨병에 특효가 있다는 식품 광고가 하루도 빠짐없이 나옵니다. 마치 그것만 먹으면 당뇨가 없어질 것처럼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의 식생활 습관이 당뇨의 원인이므로 생각을 바꾸고 식습관을 바꾸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치유법입니다. 특히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의 식사를 보면 부드럽고 달콤한 음식을 좋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음식은 잘 씹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단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그만큼 잘 안 씹기 때문에 소화를 못 시켜
힘이 없으니 혈당을 빨리 높이는 음식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이유로 현미밥과 채소, 반찬 위주의 식단을 제시하고 소금을 자주 먹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처음부터 소금을 잘 먹지 못합니다. 너무 짜다고만 하죠. 그러나 소금을 가지고 다니며 수시로 먹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소금이 달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입맛이 바뀐 것입니다. 전에 먹던 음식이 너무 달다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액 검사에서도 춤을 추던 혈당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몸에서 힘이 납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싱겁게 먹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 밥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당분 섭취가 넘치기 때문에 당뇨병이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간을 해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병원에 왔던 50대 초반의 남자분은 15년 동안 당뇨병을 앓고 있었는데 처방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혈당 조절이 되는 듯 싶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제대로 되지 않아 인슐린까지 처방받아 주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을 붙잡고 당뇨병이 왜 생기는지 설명한 뒤 식습관을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미심쩍어하는 환자분에게 식사 일기를 쓰게 하고 중간중간 혈액 검사를 통해 추적 조사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인슐린을 끊게 했습니다. 식습관이 바뀌었는데 인슐린을 자기 용량만큼 쓰면 저혈당 쇼크가 오게 됩니다. 때문에 당뇨병 환자가 치료를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인슐린을 반으로 줄이거나 끊은 뒤에 하고 있습니다. 인슐린을 끊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 있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적다고 외부에서 인슐린을 넣어주면 우리 몸의 췌장에서 분비하는 능력이 퇴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인슐린을 끊고 약도 서서히 줄여가다가 완전히 끊도록 처방했습니다. 그 결과 예전엔 만성 피로로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 약수터까지 다녀와서 출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힘이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혈당이 바로 떨어지느냐 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혈당이 오르는 것을 약으로 눌러놨기 때문에 약을 끊으면 처음엔 상당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혈당이 상승했는데 환자 본인의 컨디션은 좋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만큼 혈당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올바른 식사를 하면서 우리 몸의 조절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매일 혈당을 재며 일희일비하지 말고 몸을 바꾸기 위해 차분히 노력하면 우리 몸은 자기도 모르게 건강해집니다. 이분은 약을 끊고 식습관을 바꾸면서 몸이 나아지는 것을 경험한 뒤에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금까지 약 먹은 것이 억울하다고 말입니다. 값비싼 스텐트 시술을 반복하는 심근경색증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노폐물이 쌓여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할 때 막힌 혈관 뒷부분에 있는 심장 근육은 혈액이 공급되지 못해 썩는 것이 심근경색증입니다. 이렇게 관상동맥이 막히는 이유는 혈액이 맑지 못하고 탁해지면서 노폐물들이 혈관벽에 쌓여 혈관을 막기 때문입니다. 평소에는 자각 증상이 없다가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류가 증가하면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혈관이 확장될 때 통증이 생긴다고 말씀드렸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을 협심증이라고도 부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과 함께 숨을 쉬기가 어렵고 심지어 등 쪽으로 통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 애초에 혈액이 맑지 못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심혈관 조영술을 해서 어느 부위에 관상동맥이 막혀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막혀 있는 부위를 찾아내면 그 부위에 스텐트라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그물망을 넣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술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 되지 못합니다. 심혈관 조영술로는 막혀 있는 관상동맥을 다 찾을 수 없고 설령 막힌 곳을 찾았다 해도 그곳에 전부 스텐트를 삽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삽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관상동맥이 막힌 이유는 혈액이 탁해져서 생긴 일이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조만간 다시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스텐트 시술을 받은 사람들은 또다시 시술을 받게 되고 한 주먹의 약을 평생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흉부외과 의사들은 간단하지만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단점이 있는 스텐트 시술보다는 혈관 이식을 통해 먼저 조치하고 마지막 방법으로 스텐트 시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스텐트가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근본적으로 환자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나빠질 수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당장 증상을 없애주는 시술만 고집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나이 들면서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 혈관이 막힌다면 이제부터라도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증상이 생겼는지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대형 병원에 가면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고 한 주먹의 약을 먹으면서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놀랍게도 30, 40대의 젊은 층도 있는데 대부분 12번의 시술을 하고 옵니다. 또 수많은 종류의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약을 먹으면서 힘이 나고 활동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심근경색증에 먹는 약은 대부분 혈압을 떨어뜨려주는 약과 혈관 확장제와 혈전 용해제로 알려진 아스피린 같은 약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물은 혈관이 막히는 것을 지연시켜줄지 모르지만 정작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약을 먹으면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관상동맥을 비롯하여 뇌혈관 등이 막히는 이유는 혈액이 맑지 못해서입니다. 따라서 혈액을 맑게 해주는 방법만 알면 간단한 것입니다. 혈액은 내가 먹은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식습관을 바꾸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면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세상에 나와 있는 어떤 물질로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 해야 할 일입니다. 약을 먹어도 온몸이 굳어가는 파킨슨병은 대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생기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뇌의 흑질이라 불리는 곳에 세포가 노화되어 생기는 질환인데 손을 떨기 시작하면서 관절 움직임이 어색해지고 점차 몸이 굳어가는 증상을 보입니다. 저 또한 외할머니께서 오랫동안 파킨슨병으로 누워 계셨기 때문에 병이 진행되는 과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의과대학을 다닐 때였기 때문에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 없어 답답하고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앉거나 서 있을 때 한쪽 손을 많이 떠셨는데 점차 다리에 힘이 없어지면서 결국 자리에 누워 5년을 보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지금은 파킨슨병을 가진 환자들을 보며 어떤 이유에서 생긴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은 혈액이 손끝까지 제대로 가지 않아 생기는 증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파킨슨병 역시 혈액순환 문제로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손끝으로, 발끝으로 혈액을 보낼 힘이 없고 혈관이 막히면서 생기는 증상이 파킨슨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을 진단하기 위해서 뇌를 찍어보면 도파민을 분비하는 곳에 혈류가 감소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혈류가 감소하면서 뇌 조직이 손상되어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파민은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도파민은 쾌락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물질이면서 정교한 움직임 등을 가능하게 해주는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이런 도파민이 적게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우울증에 시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도파민은 즐거울 때나 기쁠 때 우리 몸의 대뇌에서 분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고민이 많고 신경 쓸 일이 많아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들에게 파킨슨병이 잘 생깁니다.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해 혈액 순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파킨슨병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으면 도파민의 전구물질인 레보도파로 만들어진 약을 투여하는 것이 현재 최선의 치료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움직임이 부드러워지고 잠깐 힘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대뇌에서 만든 도파민이 아니라 외부에서 넣어준 까닭에 신경 전달에 잠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점차 우리 몸은 도파민을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약을 먹고 나서 바로 증상이 완화되었던 것이 점차 시간이 흘수록 아무리 많은 약을 먹어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약을 먹으면 온몸이 굳어 침상에 누운 채 천장만 바라보며 숨만 쉬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증상이 무엇 때문인지를 이해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도파민이 줄었다는 것만 가지고 도파민을 만들 수 있는 약을 복용하는 것은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것이므로 절대 약을 복용하면 안 됩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움직임이 어색해질 때 우리 몸은 증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과정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므로 증상이 생겼다면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즉,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도록 식습관을 바꾸면서 즐겁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즐거운 생각을 많이 하고 잘 웃으면 대뇌의 혈류가 증가하고 도파민 분비가 왕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 병원에 왔던 파킨슨병 환자분들은 얼굴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에 잔뜩 짜증이 나 있었습니다. 물론 근육이 경직되고 몸이 말을 안 들으니 힘들어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분이 살아온 과정이 어떨지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파킨슨병 환자에게 권유하는 운동 중 하나가 춤입니다.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면 신나고 즐거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갖고 지켜보면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몸에서 힘이 나니 지팡이를 내던지고 혼자 걷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암은 병이 아닙니다. 암이 공식적인 사망 원인 1위가 된 지 오래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암은 죽음을 부르는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암을 정복하는 것을 수명 연장으로 여겨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대형 암센터가 곳곳에 생겼고 이곳을 이용하는 환자들도 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암 또한 생기는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현대의학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암이 더 두려운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고 암 치료를 하고 있는 의사들도 암으로 죽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은 우리 몸에서 왜 생길까요? 앞에서 저는 우리 몸은 살기 위해 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암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몸에서 생기는 암세포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손상되고 낡은 세포를 대체하면서 생명을 유지해 갑니다. 세포 분열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 에너지는 혈액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와 산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혈액 속에 충분한 에너지가 들어있어야 되고 이런 혈액이 잘 전달되어야 세포 분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몸속을 돌아다니는 혈액 속에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독종 세포를 만드는데 그것이 암세포입니다. 그래서 암은 누구에게나 생기지만 에너지 공급이 원활해지면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끔 TV를 보면 대형 병원에서 포기한 말기암 환자들이 건강해진 몸으로 인터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암은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건강해지면 사라지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암이 있다고 해서 바로 죽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지려 노력하면 암도 없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병원에 암 때문에 오는 분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포가 정상적으로 분열하려면 충분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혈액 검사를 해보면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즉, 밥을 먹기는 했지만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해 혈액 속에 충분한 힘이 없고 균형이 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평소의 식습관을 포함한 생활 습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암의 원인은 분명해집니다. 암 또한 생활 습관에 의해 생기는 것일 뿐입니다. 암이 없어진 사람들은 과거와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분들입니다. 심지어 암센터에서 근무하던 한 의사는 암이 생긴 것을 발견했을 때 현대의학의 대표적 치료 방법인 수술과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를 택하지 않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었더니 암이 사라졌다고 인터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병원에서 하고 있는 수술과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는 무엇일까요? 암의 원인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니 암이 발견된 사람들에게 암이 당신을 죽일 것이라고만 말합니다. 그리고 수술과 독한 약들과 방사선을 이용한 치료를 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암의 3대 치료법은 혈관을 망가뜨려 암세포의 혈액이 가지 못하게 하는 치료입니다. 현대의학은 암세포를 굶겨 죽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 잘못된 인식입니다. 암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상황에서 몸이 살기 위해 생기는 것이므로 에너지가 넘치는 혈액이 잘 돌게 하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혈액순환을 안 되게 하는 치료가 여러 곳의 독종 세포를 더 키워내는 역할을 하고 암 때문이 아니라 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생명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나이 들어 혈액순환 기능이 떨어져 발생한 암은 자연사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사망 순위를 보면 자연사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는데도 말입니다. 70대, 80대의 암을 발견한 경우 안타깝지만 회복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암이 생겼다고 해서 신체 조직을 잘라내고 항암제를 투여받아 몸을 망가뜨리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오히려 짧아지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게 됩니다. 정작 이런 과정을 통해 환자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도 대형 병원에서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은 환자보다 병원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암이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노화가 진행되면서 생기는 암이 4050대는 물론 2030대에서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암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등지는 일들도 많습니다. 이는 현대의학이 행하는 치료가 뭔가 잘못되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병원에서 권하는 대로 수술한 뒤 수십 회의 항암제를 투여받고 방사선 치료까지 받지만 또다시 재발하는 암세포로 인해 좌절하는 환자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도 성공한 기업가들도 암 치료를 받다가 죽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금의 치료 기술로는 죽음을 늦추기 어렵다는 이야기였죠. 이렇게 된 원인은 암이 생기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암과 싸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암이 생기는 이유는 분명 나를 살리려는 몸의 반응이므로 암을 없애려고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때문에 생명을 잃은 것입니다. 절대 암과 싸우려 하지 마십시오. 암은 건드리는 순간 반드시 역습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검진을 받다가 암을 발견합니다. 암세포는 특별히 심한 증상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증상에 대한 검사를 받다가 암을 발견하는 것보다 건강검진을 하다가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증상으로 인해 암을 발견하는 경우는 대부분 소화가 잘 안 되어 병원에 갔다가 내시경으로 발견하거나 기침을 많이 해서 병원에 갔다가 방사선 촬영을 하며 발견되는 정도입니다. 대다수는 조기 검진을 하다가 발견되곤 합니다. 특히 갑상선암이 최근 발생률 1위로 올라서고 있는데 여기에 일조하는 것이 건강검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암세포가 발견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암을 제거하기 위해 암이 있는 부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항암제를 투여하는데 이런 조기 발견으로 조기 치료를 하게 되면 조기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세포 도구로 개발된 항암제는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람도 생명을 잃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체력이 고갈되어 암까지 생긴 사람들에게 투여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암 치료제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검진으로 조기 치료하여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고 평소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며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조기 치료를 하면 암이 있는 나이 드신 분들보다 더 빨리 죽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체력이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생활 습관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강한 스트레스가 오면 우리 몸 한쪽에서는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독한 치료는 생명을 빨리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체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암과 싸워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건강해지면 암은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암은 내가 체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바꾸기 바랍니다. 내 몸에서 생기는 암과 싸우려 하지 말고 내 몸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필요한 치유입니다. 최근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무상의료입니다. 무상의료에 대해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무상의료가 우리의 예상과 달리 국민의 건강을 더욱더 악화시키면서 병원과 제약사들의 배만 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급여 환자들이나 국가유공자들에게 행하는 무분별한 약 처방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유난히 일반 환자들보다 약의 종류가 많은 이유가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몸을 망가뜨릴 수 있는 약과 수술 등으로부터 최대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국민들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원책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는 사회적인 의료비 상승을 줄이고 그 재원으로 좀 더 많은 복지 혜택과 경제 발전에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 약과 수술, 의료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몸에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약국을 찾고 병원을 찾고 명의를 찾아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매 몸에 생기는 현상이 왜 생기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치유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질병을 이겨내는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몸이 좋아지는 과정에서 참기 힘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런 과정이 내 몸을 낫게 하고 건강해지게 하는 것이라면 웃으면서 견뎌내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정말 유쾌한 것이니까요. 여러분 모두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